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너무 쉽다고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고요. 그리고 딱 눈에 하나 띄는 게 나올 거예요. 읽다 보면 1번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전함에 따라 재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용해야 한다. 이게 맞죠? 신속히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방 대비할 때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장, 수습할 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되는 거죠. 2번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책기관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기관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안 할 수도 있죠.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죠.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관계재책기관장은 요청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아니 뭐 당이 뭐 이미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딱 봐도.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의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하죠.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제주기관장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한번 본문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조 2의 내용인데요. 제주기관장은 이에 따라서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본부라고 하죠. 신속하게 설치 운영해야 한다. 강제 조항이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실제 보면 언제 이렇게 하느냐.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주기관장은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처 필요한 거, 중대본부가 운영되는 거, 건의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제주기관장은 수습본부의 운영 규정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이제 시행령에 정해놔 있어요. 이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재난관리 본부가 있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런 수습본부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입니다. 이거를 뭐 참고하라는 거죠. 참고해서 작성을 하라는 거죠. 표준안을 만들어놨으니 얘들이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줘.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행안부 장관은 피해의 심각성, 사회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정될 때 제주기관장은 설치 운영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기관장의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 내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반영된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제주기관장이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했다 보니까 이 제주기관장이 이 재난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재난관리본부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야 이거 니네들이 수습본부 운영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난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제주기관장에게. 뭘 고려해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당연히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 제주기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습본부장은 아까 봤듯이 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치 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재난안전상황실 평상시에 운영하는 이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관계재책기관장에게 이런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틀렸던 거죠. 그리고 관계재책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이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필요한 지원이라는 것은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 소속기관 파견 등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체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구를 만들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장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뒤에 나와 있는 4장으로부터 실제 재난관리 부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1, 2, 3장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을 보면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문제이죠. 근데 2번 문제도 내버렸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문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한 문제 풀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지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9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겠죠. 몇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기억,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이런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 예,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누구죠? 예, 국무총리죠. 근데 우리가 그 재난법에서는 총괄기관이 누구예요? 행장이죠, 행장. 예, 그래서 이게 틀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기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려지네요. 리을이 동그라미일 거고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니은을 풀어보면 안전점검은 죽을 사자에 매월 4일날 하죠. 예,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방제의 날은 하고 방제의 날은 5월 25일이 맞죠. 대신 세월호가 있었던 날은 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럼 뭐 답이 그냥 3번으로 구해지는 거고, 다른 것들은 뭐가 맞고 틀린지 한번 볼게요. 행안부 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쭉 해서 안전관리 현장을 고시해야 된다. 우리 그 안전문화진흥에서 국무총리가 하는 게 딱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안전관리 현장 재정 고시하는 내용이죠. 뭐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뭐 딱 하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뭐 행안부 장관으로 바꾸려고 뭐 법을 뭐 계속 올렸다가 뭐 바꾸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국무총리라는 거.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 행안부 장관은 쭉 보시면 시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죠. 이거 가능한 거죠, 시군구 대상으로. 그럼 조금 더 정리하는 개념에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전문화진흥 시책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전문화 시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구나. 그래서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구나. 의무사항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 쭉 이렇게 몇 개요? 8가지 사항, 9가지 사항들을 해야 되는, 그거를 안전문화 활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뒤에 보면 안전문화를 여기 중앙협의체나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과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4호 안전문화 우수활동 발굴, 그 다음에 안전문화의 각종 조사 분석, 그 다음에 2호인 캠페인 및 홍보 4가지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4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냐? 캠, 우, 조, 장려, 캐무조장으로 저는 이제 였고요. 이 캐무조장만 이 중앙협의체나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죠.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이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안전문화 활동, 이것 캐무조장도 안전문화 활동인데 그 중에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캐무조장만 된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안전문화 활동 중에 캐무조장은 이렇게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거와, 우리 날짜가 세 개 나오죠. 그래서 매월 4일날 주거사자에서 안전점검의 날이 있고, 그다음에 세월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의 날이 매년 4월 16일날 한다. 그리고 방제의 날은 5월 25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안전문화 진흥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수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안전관리 현장 제정하고 고시하는 것만 국무총리가 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업지구 지정에 관련해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안전사고 지역은 누가 하느냐?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시군구청장이 행장에게 자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계획서에는 이런 개요와 기간과 예산과 인력, 그다음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포함된 추진 계획서를 행장에게 제출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구청장이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정 기준이 얼만큼 지역 주민이 참여 가능한가, 요거 4호 사항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어디 있어요? 예산 있죠? 이 추진 계획서 중에.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수준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도, 기대 효과를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이 지정 기준하고 이 추진 계획서랑 같이 연계해서 보셔라. 그럼 만약 행장이 지정을 했어요, 지정 기준에 따라. 그러면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관보는 뭐예요? 우리 행안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고시 내용 공고하는 방식이죠. 관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알려줘서 지정한 걸 알려주고 이 시군구청장이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냥 돈을 준 건데, 보조를 했다는 의미는 돈을 줬다는 의미인데 그냥 냅두지 않겠죠. 돈 줬기 때문에 확인을 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자기 사업을 하고 나서 행장에게 매년 말에 추진 실적을 어떻게 했다, 이거를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반영된 거죠. 안전지수의 개발 조사와 진단까지도 대행기관이나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안전지수 공표, 지자체 안전진단 실시 관련해서 안전지수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사 항목이 발생 현황이나 국민 안전의식 등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안전지수를 해서 지역별로 안전지수를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안전지수 등급이나 발생 현황,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인정될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요 2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또 뒤에도 연관이 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3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예, 틀린 거 3개에 옳은 거 하나다 보니까 옳은 거 찾는 게 옳지 않은 거 고른 것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요 파트는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니긴 한데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이번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번 관계중앙행정기장. 예, 주인공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거든요. 일단 중앙장이 있고요. 행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떤 국가 예산 관련해서는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통상 중앙행정기관장이 바로 가죠. 우리 국방부 뭐 중기계획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기재부로 넘기죠. 근데 이 재난예산,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은 행장이 컨트롤한다. 그리고 기재부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그 예산이 편성된 행장이 뭐 심의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뭐 다 됐으면 그냥 기재부는 하는 개념이에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던 가던 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간다. 이 갈 때는 2번에 걸쳐서 간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 이쪽 넘길 때는 한 번에 그 중앙위원회의 심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앙위원회 심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 공부하셨을 거예요. 중투에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여기 있다. 처음에 1번은 중투를 1월 30일까지 행장에게 제출하고요. 예산 관련해서 중투 예를 5월 30일까지 하면 요 사이 5월 30일까지 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기재부에다가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한다. 요 뭐 어려운 내용 없죠. 한번 볼게요. 1번 관계중앙장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 중기계획서 중에 재난 관련돼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투자 우선순위 중투죠. 중투는 언제까지? 매년 5월 30일까지 행장에게 제출한다. 1월 30일까지죠. 관계중앙장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 요구서죠. 이번에는 예산 요구서는 중투 예죠.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그럼 행장은 중투 예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방향 등을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도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국회에다가 이제 넘기죠. 다 모든 예산을 다 종합해서 국회로 넘기면 국회는 12월 초까지 원래 다 심의를 해서 땅땅땅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네. 그럼 절차적인 흐름 여러분들 군생활하면서 중기계획 제출을 해보고 하셨을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 3번이 다 틀렸네요. 그럼 4번이 맞는 건데 내용 한번 볼게요.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 사항과 재정용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그런 걸 제외하고는 행장에게 중앙위원 심의, 국무총리가 심의한 거잖아요. 통보받은 결과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재난 함부로 깎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재난 예산 중요한 건데 함부로 깎지 말라는 이런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0조의 2의 내용인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크게 관계중앙장이 누구에게? 행장에게 제출하는 게 1월 30일까지는 중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중앙장이 다시 또 행장에게 또 보내는 것 중에 하나 예산 요구서를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중2예를 5월 30일까지 결론적으로 온 거잖아요. 오면 그 이후에 심의를 거치겠죠. 중앙위원 심의를 거치겠죠. 행장은 이 중2예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어떤 것을 통보하느냐. 전체적인 뭐 그런 거죠. 이 중2에 관련해서 투자 방향이나 그다음에 우선순위, 투자 적정성, 중점 추진 방향, 그다음에 재산관리 유사성과 중복성 검토 결과 투자 효율성.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 문제 없더라. 이런 방향이고 우선순위 이렇고 적절하더라.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 중복사업도 없고 다 통합을 했다. 투자 효율성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국가재정이나 재정운영 원칙에 뭐 부합하지 않는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그냥 통보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도표로 보면 더 간단하죠.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3명의 주인공이 있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다른 예산들이 이렇게 가는 건데 거기 중간에 행장이 껴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행장이 업무 수행하는 것 중에 중2는 1월 30일까지 예는 5월 30일까지 제출한다. 그럼 행장은 중2 예를 검토해서 중앙위원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이 중앙위원 심의는 언제 하겠어요? 뭐 5월 30일 이전에 받아서 뭐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서 통상 6월에 하겠죠? 6월에 해서 곧바로 기재부 장관에게 중2 예에 관련된 어떤 중점 추진사항, 뭐 중점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거죠. 그런 사업예산 제출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사전 협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업평가. 여기 날짜 9월 30일, 1월 30일, 4월 30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 결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거 실제 포인트니까요. 그러면 사업평가를 한번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사업을 집행을 하겠죠. 그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한 걸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느냐.
우리 교재 보시면 9월 30일 뭐 날짜는 안 나오고 뭐 날짜만 뭐 저기 평가 연도 몇 년 전에 한 것도 뭐 이런 게 안 나오고 날짜만 나오니까 헷갈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연도가 있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시행을 한다. 26년도에 시행하는 예산을 올해 지금 뭐 해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업을 뭐 예산이 반영됐으면 26년도에 하겠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사업 시행 전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뭘 하느냐? 관계중앙장이 성과 목표 등을 9월 30일까지 행장에게 제출해요. 여기 제출하는 거 여기 보시면 1월 30일, 5월 31일, 9월 30일 뭘 제출하냐? 성과 목표 등. 우리는 이 예산 중에 어떻게 성과 목표 등을 측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시행 연도에는 다시 행장이 성과 목표 등을 이제 확정을 해주는데 이 받은 9월 30일 이후에 약 뭐 몇 개월 되겠죠? 3개월? 뭐 3, 4개월 되죠. 이 기간 동안에 전문가의 뭐 자문도 받고 중앙장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1월 30일까지 확정을 합니다. 이 확정하는 동안에는 이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겠죠.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끝났겠죠. 이 사업이.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평가를 할 때는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1월 31일까지 그 평가하는 1월 30일까지 수립을 행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장에 통보해줘야겠죠. 당연히 그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걸 알려줄 거고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는 평가 결과를 통보를 해준다. 중앙장에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평가하는 게 성과 목표 등이 있어서 그 항목대별로 예산 행정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평가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업연도 시행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사업계획 주면 4월 30일까지는 통보한다. 그 사이에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9월 30일, 1월 31일, 1월 31일, 4월 31일 여러 가지 숫자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행정시장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 빼고입니다. 유일하게 그 행정시를 빼는 경우 요거죠. 지자체장들은 사업 예산 현황을 예산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예산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다 썼으면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출하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걸쳐서 행장에게, 시도지사는 행장에게 제출하겠죠. 그래서 2개월 이내라는 거 확정된 다음에 승인된 다음부터 행정시장이 빠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의 안전 등급 및 안전 점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뭐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고르는 문제 형식은 되게 쉽게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택기관장들은 A, B, C 등급이 특정 관리 대상의 정기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요 세 가지는 단기 1회 하게 돼 있죠. 1회 이상. 근데 연 1회 이상이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니까 답이 그냥 1번 구해지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뒤에 안보대로 명확하기 때문에 답을 쉽게 구했을 거고요. 내용 한번 더 볼게요. 재택기관장은 2등급이면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이고, 그러니까 A, B, C는 단기 1회 이상이고, D는 월 1회 이상이고, E는 월 2회 이상이죠. 거의 무너질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월 2회로 해놓은 거죠. D도 마찬가지 위험하니까 월 1회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1회고 2회 맞고요. 맞고. 다음 재택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안전관리 대상 지역에 필요사항이 인정됐잖아요. 그러면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수시안전점검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문구에 한정한 조건이 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법령 시행령상에 좀 애매하게 좀 표현이 된 건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실제 또 맞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거나 D등급에서 2등급에서 상위급으로 가든 뭐 이렇게 내려가든 명칭이나 위치, 관계 있는 인적사항, 평가 사유를 공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에 통보한다.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이죠. 안전등급 및 그러니까 안전등급과 안전점검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특정관리 대상 지역에서 하는 거죠. 재택기관장은 쭉 보면 등급 평가 기준은 이렇게 한다. A, B, C, D 2로 하고 이 등급을 안전도가 어떻다? 우양, 보미, 불이다. 우리는 A, B, C, D, E는 금방 뭐 알겠지만 이거를 섞어서 C등급인데 미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된다. 우양, 보미, 불. 다시 한번 우양, 보미, 불. 이렇게 하면 A, B, C, D, E다. 우양, 보미, 불. 근데 이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D와 2등급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등급이나 2등급이 되거나 D등급, 2등급에서 위로 C, B, A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공부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여기가 해당됐다. 아니면 빠졌다. 이거를. 그리고 행장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긴 관심 가지겠다는 거죠. 행장이. 또한 이 D2등급이 해제가 돼서 뭐 A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없어지거나 뭐 이런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똑같이 이때도 명칭, 위치, 관계인 인적사항, 평가 사유를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점검을 몇 번 해야 되냐. 정기안전점검은 아까도 했지만 A, B, C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 1회 정도 하면 되고 1회 이상 하면 되고 D등급은 월 1회 이상, 2등급은 월 2회 이상이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를 옛날에 한번 이상하게 한번 냈었죠.
예를 들어서 A등급하고 2등급하고 횟수를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죠. 반기 1회 이상이니까 월 2회 이상 해도 되죠. 그래서 이상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시 안전점검은 재측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측기관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요거를 묶어서 문제 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뭐 해야죠. 인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려운 뭐 이상한 문제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간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정하는 거와 관리하는 건 좀 주체가 달라요. 지정은 관계 중앙장과 지자체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쪽에 고유 권한이에요. 중앙장과 지자체장이에요. 지정은. 하지만 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재측기관장 자기 공모를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검은 A에서 D등까지 있고 정기 안전점검은 등급별로 반기 1회 어리 예상 한다. 그리고 이 특정 관리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거 누가 한다? 재측기관장이 자기 관리하는 거니까 재측기관장이 관계 중앙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긴급 안전점검을 행장이나 행정기관에서 라인에서 할 수가 있어요. 긴급 안전점검에서 필요하다면 안전조치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용 제한이나 금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단기 계획은 그 재측기관장이 하다 보니 지자체장단은 지자체장이 장기와 단기 계획 수립 경우에는 정부는 그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장이 할 때예요. 근데 이게 민간이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민간이 하면 정부는. 근데 지자체장이 하면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인 특정 관리 지역이 어떻게 지정되고 해제되고 또 그에 따라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긴급 안전점검하고 안전조치 명령하고 사용 제한 금지되는 내용이 쭉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냥 법령의 내용만 아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셔야 된다. 네. 해당 내용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재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외 재난 사항 보고의 보고와 관리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어디에 가야 된다? 밑에 쪽으로 가야 된다. 밑에 쪽에 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향이 정해지게 되겠죠. 여기 보면 기억, 니은 있고 디귿, 니은 있으니까 기억을 풀면 어느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식별이 되겠죠. 기억 한번 볼게요. 재외공간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외교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해외 재난의 제주기관장이 누구예요? 제주기관장이 외교부 장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공부 여러 번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벌써 이렇게 디귿, 니을이 동그라미고 니은이 맞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기결이 되죠. 그러면 니은을 보면 이게 O냐 X냐 이제 구별하면 답은 나와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상황복을 받은 외교부 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 재난 발생 및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 사람은 해외 재난 국민이라고 하고요. 생사 확인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행안부 장관, 관계 중앙장과 협의를 해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는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 외교부 장관이 협의할 때는 보호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할 때는 행장과 관계 중앙장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행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안부 장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야 되고요.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이 구해질 거고요. 그럼 디귿 니을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맞겠지만 해외 재난 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 장관에게 생사 여부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은 중요하죠. 가족은 누구냐? 가족은 민법 779조이다. 또 여기 옛날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게 친족이라는 이게 또 민법 777조인가요? 뭐 여기 나와 있어요. 친족. 그래서 그 친족이 아니고 가족의 범위다. 21조의 내용이죠. 해외 재난 상황 보고와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재공관장, 당연히 해외에 있는 사람의 재공관장이 있겠죠. 관할구역에서 해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리고 여기 즉시고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받으면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는 지체 없이 해외 재난 국민의 생사 여부를 일단 확인하고 기타 등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누태 협의를 한다.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동은 생사 여부를 요청하는데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에게. 아까 행안부 장관이 안전 여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생사 확인. 행안부 장관 당연히 따라줘야 되고. 이때 가족 등은 어디까지가 가족 등이냐?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가족 등이라고 하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를 기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 나가 있고. 그러면 직계 이렇게 하면 이제 직계 존속이 아들, 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랑 그다음에 나를 기준해서 위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겠죠. 당연히 어머니도 있겠죠. 할머니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직계, 나를 중심으로 한 직계는 직계 라인, 직계 존속이든 비속이든 여기는 가족이 해당이 돼요. 직계열 쪽은 다 된다. 그리고 나랑 살고 있는 배우자도 가족이다. 가족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돼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겠죠. 우리 통상 여기 다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다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실 게 시험 문제 이제 이게 자주 나왔어요. 직계혈 쪽 아들의 며느리.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 며느리는 우리 통상 가족이라고 보지 않죠. 처음에. 그거 뭘로 봐요? 같이 살아야지만 여기는 같이 살아야지만 가족으로 본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 쪽이 있죠. 직계혈 쪽. 장인, 장모. 밑에 쪽, 배우자의 밑에 쪽은 저랑 이제 아들딸이겠죠. 직계혈 쪽이니까 위에 또 있죠? 이쪽은 할머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의. 이쪽은 직계죠, 직계. 여기도. 직계니까 뭐예요? 이때도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옆에 또 있죠, 여기? 뭐 처형이 있고 처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같이 살아야지만 가족으로 본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재단 하면 그 쭉 앞에서부터 총칙으로부터 뒤에 여기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재단의 제주기관은 외교부고요. 해외재단 정의가 있었죠.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영역밖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어야 되고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야 돼요. 정부 차원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이어야 돼요. 요 조건 다 만족했을 때가 해외재단이다.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관련해서 여기에 그 해외재단일 때 누가 되고 본부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구조대를 나가게 되면 수습지원단을 대신하게 되죠. 국제구조대는 해외재단일 때 나가죠. 이게 수습지원단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배웠던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 쭉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지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난방지 시설이 이렇게 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재난법에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울 게 되게 많은데 그 세밀하게 그 포함 요소나 아니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평이하게 나오면 뭐 물론 고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꼬아서 내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43번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셨을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다 찍었을 것 같고 이거를 정확하게 뭐 법하고 그 해당 내용까지 아는 사람이 공부를 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한번 볼게요.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에 제방이나 호환, 여기에 기습, 또 침식 방지시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보호 수문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소하천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방 있을 거고 옆에 제방 있을 거고 호환, 또 침식시설, 보호, 수문 다 있을 것 같죠? 그렇고 있을 것 같아요. 올려봐도.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강수단계 수위기, 수문 조사에 필요한 시설 중에 홍수 발생의 예보에 관한 시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어가 봐요. 국토의 계획 이용에 대한 법률 중에 방제시설. 우리 방제시설이 뭔지 아시죠? 네. 재난을 방지하는 시설.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항법에 따른 유람선, 낚시여선, 모터보트, 요트 등 윈드서피 등의 수용을 위한 내재형 기반시설. 요거는 제가 가르칠 때도 요거는 특별한 거니까 내재형 기반시설도 되는구나 수용을 위한 이런 거는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동그라미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이니까 3번인가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답은 2번인데 이게 참 예, 어렵죠. 한번 볼게요. 이거를 실제 재난방지 시설이 예방에 있잖아요. 예방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왔던 게 아까 어항어촌법에 따른 유람의 수용을 위한 내재형 기반시설 있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국토 이용기에 따른 법률에 따른 방제시설 있었죠. 그 다음에 방제 나왔던 것 중에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쭉쭉쭉 이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요 하천법 요 내용이었는데 이 하천법에는 두 가지로 법이 나와 있어요. 하천법에 댐, 하우뚝, 제방, 호환, 수재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자원의 조사, 계획,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 안 중에 수문조사 시설 중에 홍수 예방, 발생 예보에 대한 시설이 있어요. 하천법이 아니라 수자원의 조사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홍수 발생에 대한 예보의 시설, 수문조사 시설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답인데요. 이게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시면서 이제 비교하실 게 우리
재난 및 사고 예방 사업, 중앙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이 재난 및 사고 예방에 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들은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좋죠. 예를 들면 사방사업법의 사방사업과 사방시설, 이건 거의 유사하죠? 네,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조는 틀려요. 그 다음에 어촌어항법에 대한 어항정비 사업, 근데 여기는 내조용시설, 연안정비, 항만법에 따른 재해예방, 항만시설.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댐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건 사업이니까 이건 비슷한 것 같고요. 농어촌?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하천법은 하천공사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것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면 하천법에 따른 강수계, 수기에는 여긴 맞아요. 근데 숨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중에 홍수 예방 발생 예보 시설은 수자원의 관리 등등으로 돼 있죠. 답이 이거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온 건 여러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되게 길어서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쉬운 문제이죠. 보시면 위기관리 매뉴얼이죠.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대비에 대한 부분이죠. 대비의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영인데요. 여기는 출제 포인트 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고 또 절차가 또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 있어요. 그냥 문구로 봐서는.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게 다르게 연결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하나를 풀면 두 개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 또 하나만 더 알면 두 개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럼 기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맞죠? 시군구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이거를 제주기관하고 그 다음에 행장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내용은 맞는데 시도지사는 승인했을 때는 제주기관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계해야 되고 그 승인 결과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제주기관장하고 행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관리위원회를 살짝 끼워놓은 문제고요. 그럼 기억이 X라는 걸 확실히 안다고 하면 답은 3번에서 4번이 거고 그리고 니은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귿 내용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럼 디귿을 보면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맞죠? 그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장이 네가 작성해 이렇게 지정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재난 유형별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죠.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이걸 각각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는 편이라고 하면 답은 쉽게 3번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X가 되겠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한번 볼게요. 니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 체계와 각간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여기 위기관리 매뉴얼 중에 이제 세 개가 있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그 다음에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죠. 실무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봤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 국가 차원에서 어디 임무 분장을 해서 개괄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주기관장이 작성을 하죠. 또 뭐 어떤 경우 이렇게 좀 작성이 좀 곤란하고 이런 것들은 행장이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작성이 기준이 됐고 제주기관장이 작성한 데 맞는 편이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영 스타일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하는가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시정보완하여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기 반기죠. 분기하면 너무 이제 바쁘죠. 사실은 이 매뉴얼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분기별로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말이 약간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총칭해서 이걸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얘는 처음 최상위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 관리 체계나 임무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죠. 이 표준 매뉴얼은. 그리고 위기 대응은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 매뉴얼이기 때문에 실제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규정을 하고요. 현장 조치는 현장이니까 현장에서 행동하는 거죠. 행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기본은 제주기관이 작성하는데 다수 제주기관이 상호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복잡한 것들은 행장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는 제주기관장인데 경우에 따른 관계기관장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은 그러니까 위에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서 작성한 자가 관계기관장이 있어서 그래요. 지정한 기관의 장관이 네가 작성해 이렇게 하면 그
말단에 있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표준 매뉴얼은 누가 승인을 해주냐?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해줘요. 제주기관장이 작성할 때 행안부 장이 승인하는 거죠. 행장이 작성하면 그냥 끝난 거죠.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주기관장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표준 매뉴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제주기관장이 작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관련해서 제주기관장이 소관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요거까지 이 두 가지를 조정해주고 승인해주고 지도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한 사람은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제주기관장에게 받는 거죠. 이렇게 승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규 작성 시나 변경 시에는 이 제주기관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다르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먼저 시군구가 할 경우에 시도로 가고, 시도가 다시 제주기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장.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보고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승인을 해줍니다. 시군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요. 아까 우리 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제주기관장이 승인한다고 했는데, 근데 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시도가 승인을 해준다. 시도한테 이게 승인권을 어떻게 보면 위임한 걸 수도 있죠. 한 것을 그래서 알려주길 어디 알려줘야 된다. 제주기관장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행장에게도. 그게 이 내용이죠. 당연히 제주기관장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통합 작성할 수 있죠. 자기가 둘 다 작성한다 보면 이것도 작성하고 저것도 작성하면 곤란하니까 통합 작성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기관장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 점검한 결과를 행장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강제로 돼 있습니다. 이때 점검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이 두 개는 누가 점검한다? 제주기관장이 점검한다. 그리고 행장에게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상으로 이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과 서로 연계돼야 되고요. 기능하고 요 매뉴얼의 기능적인 거랑 연계가 돼야 되고요. 행안부 장관은 그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관련된 운영 기준을 제주기관장에 통보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영 실태를 행장도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을 아까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제주기관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행장에게 통보해줬지만 이 작성하고 운영하는 실태를 반기에 한 번씩 강제로 행장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점검도 가능하고요. 시점 보완 권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장은 이거 작성하는데 제주기관장이나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연구 보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장은 이런 위기관리 매뉴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시스템화시켜서 운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번 문제는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문제고 문제 형식은 맞는 거 틀린 거 바르게 연결한 거니까 이런 문제는 몇 개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 풀면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풀면 답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쉬운 문제죠. 한번 볼게요. 기억. 재난사태 선포 대상이 되는 재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의 핵심 기반의 일시 정지 등을 포함하여 행안부 장관이 재난사태 선포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이다. 쟁의행위 같은 경우는 재난사태 선포 일시적으로 국가의 핵심 기반이 일시 정지가 되면 이거를 재난사태 선포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작년에 바꾸면서 또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중에 쟁의로 인한 마비가 될 경우에는 그 국가 핵심 기반을 관리하고 있는 그 제주기관이 사회 재난의 유형으로서 한다는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어떤 마비 정도까지 올 정도면 그거는 사회 재난 유형으로 제주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재난사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X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일단 1번하고 2번은 틀렸고 3, 4번 중인데 딱 보면 니은만 풀면 답이 나오겠죠. 또 니은은 당연히 동그라미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디귿도 니은 디귿도 둘 다 서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니은. 행안부 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하는 지역의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랑 중학교죠. 그 다음에 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와 대학원 박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휴교 처분을 할 수 없다? 요청할 수 없다? 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휴교 처분을 요청을 하는 거지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행안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지 직접 휴교 처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좀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답은 쉽게 4번이라는 게 나오죠. XX.
그러면 나머지 디귿, 리을은 동그라미인데 왜 맞는지 한번 볼게요. 행안부 장관은 재난으로 인해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되죠. 즉시 해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재난사태 선포된 지역에 재난의 경보, 재난관리 자원의 동원, 위험지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급조치 관련해서 이 대비해서 대응해서 응급조치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그냥 응급조치, 일반적인 응급조치에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응급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더 심화적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했을 때는 응급조치가 있어요. 이때는 응비 이유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급조치 내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재난사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 이게 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응에 해당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재난사태를 원래는 행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에는 이제 저도 가르쳤었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시도시 사태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이 선포를 했었죠. 어떻게?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의 심의 절차를 통해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에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포 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긴급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선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승인이에요, 승인. 심의를 했다면 여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선포한 다음에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미승인 시는 즉시 해제해야 되겠죠. 행안부 장관이 급해가지고 뭐 이렇게 먼저 선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고 여기 지체 없이 즉시 해제한다. 또 표현 잘 주의하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시도지사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행안부 장관이 너무 위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해당 현장에 있는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달라고 해서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이때 원래 권한이었던 행장에게 지체 없이 행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반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행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원래 고유 권한이 행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똑같이 선포 지체 없이 시도위원회 승인을 받고 즉시 미승인 시에는 즉시 해제한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시 하는 거 말고 해제 절차는 위험 해소되거나 추가적인 재난 위험이 없어지면 이때도 즉시 해제한다. 해제는 즉시 해제한다. 즉시 해제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난법에서 쟁의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딱 2번 나오죠. 방금 전에 봤던 재난사태 선포 시에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 핵심 기반의 일시정지입니다. 이거 마비 아니고 일시정지될 때는 재난사태 선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정지. 이에 반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선정을 할 때 사회재난 유형에 이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되는 피해에 대한 부분, 이때는 쟁의행위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쟁의행위도 포함해서 그 국가 핵심 기반을 평상시에 지정하고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재난관리 주관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쟁의행위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는 재난사태 선포는 국가 핵심 기반의 일시정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조치 내용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각급 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긴현진해서 긴급수송 구조수단의 확보, 진화, 현장 지휘체계 확보는 각급 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 등등등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긴 했더니만 긴급피난처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죠. 긴급수송과 구조수단. 결국은 긴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수송이나 구조수단을 확보하는 거고 119니까 진화, 그 다음에 현장 지휘체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사태 선포 시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1호사항인 응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재난안전법에 나와 있는 대비 응급조치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일반적인 응급조치라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등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상소집이 있죠. 비상소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재난일 때는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응급조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비상소집은. 응급조치가 없잖아요. 비상소집이. 물론 실제는 비상소집 하겠죠. 그 다음에 해남 지역의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 다시 한번 자제 권고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여기 휴업, 명령, 휴업이나 명령하거나 휴교 처분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물려 들어가는 게 휴업, 명령을 요청하는 거고 휴원이나 휴교의 처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유아교육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9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고르는 문제는 근래에는 거의 안 나왔었죠. 옛날에 한 2015년도 이전에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잘 안 나왔던 유형인데 이거를 문제를 냈다는 거는 좀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구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틀린 거 찾을 수 있고 맞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오답률이 좀 더 있겠죠.
이유인즉 정확하게 몇 개인지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풀어봐야 되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해서 심의한다. 중앙관리위원회 하는 것 중에 심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조한예수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상으로는 몇 가지가 있죠. 정책, 뭐 선포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문제가 어렵겠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 시행하는 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등의 조정, 중앙장이 하는 거죠.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한다. 이거 조한예수 때 조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살짝 바꾸려고 하면 이거를 지자체장 이렇게 바꾸면 이건 되게 이제 또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되죠. 지자체장이 아니죠. 디귿,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나 불특한 직무를 직무대행하는 거죠. 직무대행은 누구죠? 일단 간사인 행안부 장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부조직법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정부조직법은 매번 정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현재 그 시험 보는 25년도 하반기 시험을 볼 입장에서는 변경되지 않은 기교과의 통법 행안부 장관 나왔으니까 환고여 국회중 요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행장이 없으면, 행장이 안 되면 기교 안 되면 교.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죠. 그러면 요거의 순서에 맞냐?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 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순서가 틀리죠? 교육부 장관이 먼저 오죠.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에 발의한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부 장관인가요? 이렇게 바뀌고 순서가 과기부 장관이 먼저 되죠. 왜 과기부 장관이 저거로 바뀌죠. 부총리로 바뀌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 요 순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 25년도 하반기 시험 보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앙안전위 회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의를 하고 의결이 되죠.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상적인 건 이거 맞는 거죠. 답이 3번이에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디귿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3번이나 4번을 고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한번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매 여기서 한 문제 내거나 다른 조정위원회에서 내거나 실무위원회에서 내거나 재난방송위원회에서 내거나 등등 한 문제는 꼭 이 기구에서 나오죠. 여기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를 하는데 어떤 심의를 하느냐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공무총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무총리 소속으로 되고 의무기관입니다. 먼저 정책을 한번 보면요. 중요정책, 기본계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본계획 똑같은 거가 있는데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생기면서 요거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죠. 기본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투회가 있습니다. 중투회 예산반영 관련돼서 중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포가 두 가지가 있죠.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 선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정하는 게 있죠. 중앙장이 하는 각종 관련해서 조정하는 업무, 그 다음에 안전관리 기준, 그 다음에 중앙장이 하는 예방사업, 그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그 다음에 보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 중에 여기 중앙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앙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앙장이 하는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상관측 표준화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방사업을 할 만한 곳의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 어디에 개보 수리시설 등의 보수, 댐 등의 관리, 도로법 관련된 거, 산림 재해 예방, 사방사업, 어항 정비사업, 연합 정비사업, 하천 공사업, 항만 개발업체 재해 예방.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기존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이에요. 기존의 일반 건축물 말고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서 낼 수가 있다는 거. 여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지 않죠. 우리가 현재 아까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조직법의 내용 순서. 그래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 임무 수행을 못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행안부 장관이 첫 번째 1순위. 그 다음부터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기교과외 통법 행을 나갔고 국가본부 문농산보 환고여 국회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세 개를 빼먹었네요. 문농산보 여기를 빼먹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요 체계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외워야 됩니다. 예, 벌써 한 세네 번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순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바뀐 내용을 위주로 본다면 기획재정부가 뭘로 바꾼다? 재정경제부로 바뀐다. 그리고 원래 금융위원회가 있었던 것들을 재정경제부로 일부 기능이 들어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기획 파트 예산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순서가 이제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되죠. 부총리급으로 돼서 원래 기교과인데 순서가 과기부 장관이 옆으로 오는 걸로 돼 있고 순서가 쭉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그래서 그 산자부에 있던 산업통상부가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였잖아. 그 자원을 이쪽으로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이하에 있던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행안부와 이렇게 기능을 나눠놨죠. 이거는 뭐 시행될 일이 좀 많이 남았고 논란도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기다가 미디어 기능을 하나 넣어서 방송위원회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있던 통계청을 좀 강화시켜서 국무총리실 이하의 국가데이터청하고 그다음에 원래 뭐 과기부에 있었던 지식재산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꾼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바뀌겠죠. 네. 그래서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이 되고 이 검찰청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보니까 1년의 유예가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심의하는 내용들은 계획과 정책의 중국 진사, 이사는 사업계획 관련해서 중투예고, 선포는 재난사태와 특별재난 선포, 그다음에 조한재수 보험이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아까 순서는 행장 다음에 쭉 이 순서로 되고 부위원장 없고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다. 예, 국무총리가 임무 수행 못했을 때는 누군가 임무 직무대리를 하죠. 그때는 재난관리본부장이 간사 역할을 한다. 구성위원은 장관급이다. 그 다음에 구성위원은 이제 국방금식원국이 있다. 그리고 청급에는 경기유산과 경기유산 해소질이 있고, 그다음 소집은 위원이 요청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의와 의결 절차 아까 봤듯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민간위원은 2년이다. 뭐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응에 있는 재난예보 및 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것서 옳은 것은 틀린 게 3개 있는 거 옳은 거 하나 찾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푸실 때 되게 어려웠을 거라 전 느껴지거든요. 정확하게 알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행안부 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단서 조항이 있죠. 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 통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디지털 광고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 요청할 수 있다. 마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꼼꼼히 안 하신 분들은 1번을 답을 고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 내용 잘 보시면 디지털 광고물의 관리자이지 소유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밑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행안부 장관은 특별한 병을 제외하고 응급조치하기 위해서나 예보 공보 통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주파수를 배정받은 영무 중에 이동 전화 영무 가입 영무 또는 가입자 10만 명의 주파수 이상인 주파수 공용통신 영무를 제공한 자에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들을 요청할 수 있다. 이동 전화 관련해서 이제 10만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맞는 편인데 사실 2번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릴 거예요. 1번 때문에. 그럼 3번하고 4번이 다 틀린 건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내용을 봐야 되겠죠. 기상청장은 호우에 따라서 쭉 보시면 뭐 면밀히 나왔고 전기통신자의 소유자 관리자 이렇게 소유자와 관리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통신상의 우선 사용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기상청장이 할 수 있는 재난 예보 경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자연재난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뭐 지진, 해일 있고 호우 경보가 또 추가가 됐었죠. 그래서 호우 경보일 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1시간 누적량이 50mm 이상이고 엔드로 돼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은 그리고 3시간 동안에 90mm 이상이 첫 번째 조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시간에 좋다. 지금은 1시간 단위로 50mm, 3시간 합쳐가지고 90mm 이상인 경우에 하는 경우를 했다면 1시간에 많이 낼 때도 있겠죠. 이때 이 50mm와 3시간 사이에 90mm 사이에 72mm 이상일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숫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 여기 50, 90 더하면 140이죠. 140. 숫자 14가 있어요. 그리고 50과 90 사이가 70인데 그 언저리인데
1, 4, 7이 14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50mm 이상은 맞는데 엔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냥 단순히 1시간 누적이라고 하면 72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mm 이상이고 3시간 단위 누적이 90mm 이상이다라는 게 들어가줘야지 맞는 조건이 되는 거다. 4번 시군구청장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지구 등의 재난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뭐뭐뭐 세울 수 있죠. 이런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시행계획과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계획은 1년 단위,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종합계획이 나와 있는데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이 문제 좀 많이 오답률이 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예보경보체계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행정라인들이 이 재난의 예보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4가지 사항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기통신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해 전기통신 시설의 우선 사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요. 전기통신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여기 소유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선 사용은. 두 번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전기통신 사업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정부의 문자, 음성송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뭐냐?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주파수 공역 영문은 10만 이상, 부가통신 이용은 이용자가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이상 하나는 거예요. 1일. 그래서 여기 다 10만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자, 음성, 홈페이지, 그 다음에 1호인 전기통신 시설 뿐만 아니라 방송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있겠죠. 신문도 이런 신문들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이냐? 그냥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자, 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 신문자, 그 1호의 일간 신문의 계열회사인 인터넷 신문회사. 조선일보가 일간 신문이잖아요. 그거의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또 그거의 계열사인 인터넷 신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5개 광고물도 추가됐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내용은 이 5개 광고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광고물에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기에 띄워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소유자가 아니고요. 관리자만 해당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1호 사항은 소유자와 관리자, 여기는 관리자만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그 기상청장이 예보와 경보 통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원래는 요 지진의 화산만 있었는데 2호가 하고 3호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2호 사항은 호우와 태풍인데 이런 호우와 태풍일 때는 기상청장이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법제화시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우와 태풍에 의해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엔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이상인 경우에 한 번 케이스와 하나와 두 번째로는 1시간 단위 누적량이 요 중간 사이에 72mm 7 곱하기 14 50mm 90mm 더하면 140 14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금 전에 사망과 사항에 따라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의 소유자, 관리자 1호 사항이죠. 전기통신 사업자 2호 사항, 방송 사업자 3호 사항, 4호 사항이 신문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5호 사항이 디지털 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전기통신 사업자와 방송 사업자,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사업자는 이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사항이 있으면 사업자 휴대전화기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기적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전기통신이나, 그러니까 문자나 방송에서나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에는 긴급방송, 재난 관련된 긴급한 게 생기면 여기에다가 예보 경보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안 나온 게 내비게이션 제조업자가 앞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난예보 경보 구축 계획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계획은 5년 주기, 시행계획은 매년 하고요. 지침을 누가 내려주냐? 행장이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한 번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시군구 종합계획을 제출해서 작성을 해서 행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반해서 시행계획은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각각 작성을 해서 행장에게 바로 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또한 이 종합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에 시행계획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제출이나 보완 요청 절차를 준용해서 변경할 때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시행계획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재난접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를 좀 보니까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뭐 풀자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디가 이렇게 꼬아냈는지. 특히 옳은 것을 하다 보니까 맞는 것 찾기가 그렇게
쭉 읽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더라고요. 1번 소방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하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책기관장이 관계직원의 출동 및 필요한 조치에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따라야 된다. 어찌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방청장은 소방 쪽은 긴급구조 하는 데죠. 긴급구조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응급조치하는 쪽은 누구예요? 행정라인들이죠. 행정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응급조치 할 때에 재책기관장에게 관계지역 출동하라고 하면 소방청장에 의하면 응급조치를 해서 출동을 하겠어요? 네, 안 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2번 지역통제단장 대통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뭐예요? 기년진, 제가 알 때는 기년진 이런 걸 때 응급조치 할 때 이럴 때 지역통제단장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해서 방지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응원 빼고는 웬만한 거 할 수 있고 응원이나 동원 같은 거 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구역을 설정했다는 것은 이쪽에는 가급적이 여기 있으면 나가라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측면에서 위험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할 때? 기년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당연히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은 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한 사람들에게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없나요? 아니 그런 조치를 하려고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퇴거 조치나 대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퇴거라는 것은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피는 그 지역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퇴거랑 퇴거와 대피했을 때 과태료가 어떤 게 더 많은지에 대한 부분도 잘 보셔야 되겠죠. 나중에. 3번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에 운항할 필요가 있다면 긴급구조장이 헬기 운항 관련해서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고 운항은 관계방에 따라 승인된 거로 보죠. 통보만 해주면 이런 상황일 때는 긴급구조 상황일 때는 통보해주면 그게 승인된 거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기존 시험 문제도 이런 문구 이런 여기 조문이 많이 나왔었죠. 4번 볼까요? 뭐가 틀릴까? 소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고에 필요한 경우 항공기 수색 인명구조를 위한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죠. 합니다. 소방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항공기 수색 구조할 때 당연히 행정기관과 연관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나온 건데 다른 거 통해서 풀 수가 있어서 이게 단독으로 이게 답인 거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걸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럼 한번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문을 살펴보면 중앙긴급통제단장, 소방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소방청장은 중앙통제단을 둔다. 소방청에, 당연히 소방청에 둬야 되겠죠. 뭐로 하기 위해서? 긴급구조의 어떤 총괄 조정, 긴급구조 지원 기관의 역할 분담치 통제를 위해서 한다. 당연히 소방청장이 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당 지문이죠.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를 위해서 필요해져.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소수지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따라야 된다. 뭐로 하기 위해서?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 지원간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이 있죠. 긴급구조 그리고 긴급구조 지원간의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소수지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위험구역 설정 관련해서는 위험구역은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역통제단장, 기년진을 할 때 이럴 때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죠. 이때 당연히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조치를 해야겠죠.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위험구역에서 출입한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를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대피. 퇴거는 그 집에서 나오는 거고요. 대피는 그 지역을 나간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퇴거와 대피를 안 하면 이제 과태료인데 이 위험구역에서 출입하는 행위, 위험구역 설정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죠. 출입하는 행위. 아까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거나 집에서 나가거나 이 지역을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얘는 들어오는 거는 여기는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거니까 이건 과태료예요. 근데 아예 이제 위험구역이라고 했는데 새로 진입한 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설정을 할 텐데 여기 밑에 보시면 시공수는 위험구역 설정할 때 구역의 범위와 2호에 따른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 그때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데 게시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드론 띄우지 마라.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썼는데 그거를 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일일이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험구역에서 한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시군구청 지역통제단장은 있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어떤 이런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장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특별하게 들어간 거니까. 다음으로 헬기 관련해서는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서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다면 아까 그 문구 그대로 헬기 운항 통제 기간에 통보하죠. 긴급구조 기관장이.
그러면 통보했으면 그거로 운항이 승인된 거로 보는 겁니다. 통보가 승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조난사고 관련해서 소방청장은 항공기 수색 구조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근데 다만 이 단서 조항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다른 법령에 항공기 수색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 요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뭐 항공기나 선박 구조를 하잖아요. 선박을. 그러면 이때는 뭘 적용해야 돼요? 이 항공기 수색을 한다고 할 때 해상에서 한다고 하면 그 해당된 법을 따라서 수색 구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특별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소방청장은 이 수속기에 수립할 때는 미리 들어야 한다고 돼 있죠. 관계 행정기관에. 산림청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지역 어떤 뭐 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방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여기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퇴거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여기 틀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재난안전법 1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 찾는 거니까 답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대의소롱별 문제고요. 쭉 읽어봐야 되겠죠. 기업 재난대책본부장은 뭐 쭉쭉쭉쭉 해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한 경우에 뭐 중앙적인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다. 예,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뭐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건 중앙대책본부장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죠. 이 답이 1번이 쉽게 구할 수 있었겠네요. 선포할 수 있다. 주어. 나머지 볼게요. 해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복구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복구를 직접 수립해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죠. 방법이 두 트랙으로 돼 있죠. 그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맞는 편이고요.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대책기관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죠.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전에서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피해를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얼만큼 피해인지 알아야지 그 피해를 기초로 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해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죠.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시군구청장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 시도지사 뭐 겹치는 거 없고요.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았으니 그에 대해서 재난피해 조사를 편성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피해 입은 사람 말고 재책기관장들이 자기 해당되는 분야의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야죠. 여기는 책임을 부과한다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은 어떻게 있냐? 중대본부장장이 이제 편성을 하죠. 그래서 합동 편성할 수 있는 데가 아까 문제 봤듯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재책기관장이고요. 단장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원은 관계 재책기관장의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구에서는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법령에 이게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흐름 속에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재난에는 66조 3항에 있는 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것들, 이건 모든 재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든 안 했든. 그게 뭐예요? 여기 9가지 있는 거를 구조학자 생간 소공조라고 저는 외웠고요.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보시면 아까 문제 나왔던 거는 고등학교에 학자금을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주거용입니다. 학자금 면제한 거. 자금의 융자, 뭐 연기, 금융 지원하는 거. 생계 안정 지원하는 거. 세입자 등의 간접 지원. 공공시설 피해.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지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학자 상관 소공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지원들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행해야 되고.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복구 계획, 재난 복구 계획이라고 하는 사회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재난 내용인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는 사회재난 피해는 그냥 재책기관장이 자체 계획 복구 수립해서 그냥 시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재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제 사회재난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해서
수습본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을 협의를 거쳐서 중대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 반면에 방전의 문제사항처럼 긴급한 경우에 수습본부장이 다이렉트로 중대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중대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중대본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재난복구 계획을. 그래서 확정을 하고 관계중앙장에게 재책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이 관계재책기관장은 이 중대본부 심의에서 확정된 재난복구 계획을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죠. 이 말은 중대본부에서 심의 확정했다는 말은 여기서 국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점검도 중앙대책본부장이 5일 전까지 통지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서 지원 기준이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지역과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을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지원 기준이. 이에 반해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되지 않는 거는 이 지원 기준은 조례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거야. 나라에서는 지원 안 할 테니까 니네들이 지원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 특별재난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물론 중과열전에 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직접 재난복구 계획을 중대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중대본부장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구성해서 편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조학된 생각공조는 모든 재난피해가 있을 때는 이런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도 상반기 마지막 문제인 재난안전법 13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이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놓기 문제이거든요. 가로놓기 문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죠. 몇 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번 경우에는 난이도를 상당히 낮춰서 나왔죠. 그래서 몇 개, 두 개만 하나 가나다라마 해서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옳게 설명한 것을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시도와 시군구청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로 적립하는 금액이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월액의 몇 프로? 1%를 적립을 하죠. 최저 적립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가나만 해도 답이 3번인 게 나오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최저 적립한 1%에서 몇 프로 이상? 15% 이상은 금액은 의무로 예치하는 거죠. 사실 여기 1%가 결국은 100%가 되는 거죠. 이 1%가 전체의 100%가 되는 거죠. 그 중에 15% 이상은 의무 예치금으로 한다. 금액으로. 그러니까 쌓아놓으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융예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의무예치금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도의 최저 적립금 이 100%, 1%에 해당되는 거 100%가 몇 배? 10배를 초과를 하면 이때는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이 의무예치금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매년 뭐 약간 그 금액은 틀리겠지만 15%에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쌓이는데 이 쌓인 금액을 누적을 다 해보니 여기 있죠.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을 매년 적립금액의 몇 프로? 원래는 15%까지 이상으로 적시를 했던 거를 5%만 적시해도 충분히 쌓였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답구하기는 너무 쉬웠던 문제이고요.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에서 한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게 얼만큼이냐? 1%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에? 매년 적립하는 거는 1%. 어디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월액의 1%를 쌓는다. 그 1%가 쌓이겠죠. 이렇게 1%가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 예치금은 15% 이상만큼 무조건 얘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라 계속 이런 의미고 그 중에 100% 중에 21% 이상은 응급복구나 긴급조치에 우선 사용해라. 그 해 연도에 뭐 응급복구 할 사항이 있거나 긴급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21% 이상. 근데 여기도 이상이고 여기도 이상이면 어디에서 만나겠죠? 만나겠죠. 어떤 건 사용하고 어떤 건 예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의무예치금이 이렇게 많이 쌓일 경우도 있겠죠. 왜? 안 사용했으면 많이 10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아니더라도 많은 양이 쌓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년 쌓이는 것들이 다 모아봤더니만 우리 여기 평균에 1%씩 최저 적립액을 쌓는데 이게 10배가 되는 경우 이게 10배 정도 되는 경우만큼 쌓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의무예치금을 줄여서 5% 정도만 의무예치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의 금액이 5배를 초과하면 원래 의무예치금 사용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 돈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쓰는 돈 말고 그해 나온 그 돈 말고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